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국가부도 위기에 빠진 틈을 타 쿠릴 지역의 영토를 내놓으라며 압박하던 일본. 일본은 이번 기회에 러시아에게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독도부터 반환하고 와라. 러시아는 일본 협상단을 크렘린궁에서 내쫓았고 심지어 한국에게만 원유를 공급하겠다 선언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러시아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러시아 극동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상업항구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됐어요. 영하 30도의 한겨울에 수만 톤의 물류,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매단 채 공중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300만 명의 난방이 동시에 끊겼어요.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에너지 통제 서버의 펌웨어를 원격으로 폭파시켰거든요. 킬스위치라는 게 진짜 존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같은 시각 유럽중앙은행이 국제결제망까지 전면 차단해버렸어요. 러시아 국고에 잠들어 있던 수천억 달러가 1초 만에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타티아나 이바노브나 레베데바, 러시아 외교부 극동 태평양국 부국장입니다. 22년째 극동 외교의 최전선을 맡아왔어요. 1998년 러시아 첫 번째 모라토리엄 당시 도쿄 대사관 문 앞에서 밤새 구제, 금융을 구걸하던 말단 서기관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치욕이 저를 만들었어요. 외교란 결국 돈의 문제라는 것, 약자는 강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는 것. 그 진리를 뼈에 새긴 22년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새벽, 겉옷도 걸치지 못한 채 크렘린궁 지하 벙커로 뛰어들어가야 했어요. 새벽 3시, 1급 비상 사이렌이 벙커 천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관료 6명이 붉은 경보등 아래 모여 있었어요. 하나같이 사색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블라디보스토크 상업항구의 위성 영상이 실시간으로 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고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한 암흑이었거든요. 항구 전체에 불빛이라곤 단 하나도 없었어요. 수만 톤짜리 겐트리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공중에 매단 채 정지해 있는 게 적외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을 지키는 십자가처럼요. 외교부 극동국장 보리스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극동 에너지 통제 서버의 펌웨어를 원격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메인 서버만이 아니에요. 항만 물류 시스템, 전력 배분 그리드, 연해주 광역 에너지망의 핵심 노드 전부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27년차 외교관의 입에서 나올 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리스의 얼굴을 봤어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의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늙은 불곰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 팀은 뭘 하고 있습니까? 보리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강제 재부팅을 3차례 시도했습니다. 전부 실패했어요. 이유를 묻자 보리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방이 심어둔 킬 스위치가 발동했습니다. 재부팅 시도가 감지되는 순간 메인보드에 과부하 전류가 흘러요. 기판 자체가 물리적으로 타버립니다. 킬 스위치. 그 단어를 실제 상황 보고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도시 전체의 에너지 인프라에 심어둔 자폭 장치나 마찬가지였어요.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목줄을 쥘 준비를 해두었던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그보다 더 끔찍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알렉세이 차관이 벙커 한쪽에서 전화기를 내려놓고 걸어왔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방금 전 국제결제망 전면 차단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벙커 안이 얼어붙었어요. 알렉세이가 손에 쥔 보고서를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한 장짜리 종이에 적힌 숫자들이 제 눈에 박혔어요. 러시아 국고에 잠들어 있던 달러 자산 수천억. 그게 1초 만에 접근 불가가 됐습니다. 결제망이 끊기면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거든요. 금고 문을 용접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알렉세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48시간입니다. 48시간 안에 외부에서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완벽한 모라토리엄 상태에 빠집니다. 국가 부도요. 그 단어가 벙커 안을 짓눌렀습니다. 1998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도쿄 대사관의 말단 서기관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며 구제 금융을 구걸했었죠.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 복도의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돈도 없고 전력도 없고 300만 명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벙커 안위성 전화기에서 날카로운 수신음이 터졌습니다. 극동 주지사의 긴급 호출이었어요. 보리스가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친 잡음 사이로 주지사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쉰 목소리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시내 노인 복지관 세 곳의 난방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영하 30도예요. 아이들이 있어요. 사흘째 물 공급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사일엔 소리만이 벙커를 채웠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프다는 감각 자체가 마비된 것 같았어요. 제 머릿속에서 선택지가 돌아갔습니다. 러시아 자체 기술력으로 킬 스위치를 해제할 수 있는가? 불가능했어요. 메인보드가 물리적으로 소각된 상태입니다. 기판을 통째로 교체하고 새 펌웨어를 올려야 해요. 그런 기술력과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우방이 어디 있는가? 중국은 말만 번지르르 하지 언제나 뒷거래를 숨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어요. 당장 100억 엔 이상의 현금과 인프라 복구 기술을 동시에 가진 나라.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현금과 항만 서버 복구 기술을 동시에 쥐고 있는 건 일본뿐입니다. 보리스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말했어요. 서방에게 노릇을 하는 일본한테 머리를 숙이겠다는 겁니까? 나는 절대 반대요. 보리스의 분노는 이해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제재에서도 서방의 편에 서 있었으니까요. 알렉세이가 보리스의 팔을 잡아 끌며 끼어들었어요. 보리스 미하일로비치, 현실을 보십시오. 48시간입니다. 당장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은 도쿄밖에 없어요. 자존심으로 300만 명을 얼려 죽일 겁니까? 보리스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스피커에서 들려왔던 주지사의 절규가 아직 벙커 안에 맴돌고 있었어요. 보리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주머니에서 외교 긴급 통신용 보안 단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2년 경력의 외교관 손이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유라시아국 마츠모토 켄지 국장의 긴급 한라인 코드를 입력했어요. 마츠모토와 저는 17년 직이었습니다. 같은 유라시아 외교 무대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웃고 악수했던 사이예요. 그가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습니다. 새벽인데도 마츠모토는 즉각 응답했어요. 마치 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저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항만 서버 전면 마비, 결제망 차단, 48시간 시한, 그리고 긴급 브리지론과 기술 지원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츠모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부드럽고 여유로운 톤이었습니다. 타티아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상 회의를 잡읍시다. 자세한 이야기는 거기서 하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벙커 안을 둘러봤습니다. 붉은 경보등 아래 사색이 된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스크린에는 여전히 암흑천지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떠 있었습니다. 극동의 심장이 멎기까지 남은 시간은 48시간. 300만 명의 목숨이 달린 이 밤에 저는 17년 된 친구의 선의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긴급 화상 회의가 연결되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40분이 40년처럼 느껴졌어요. 벙커 안의 관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고 스크린 한쪽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위성 영상이 여전히 암흑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말기 화면을 노려보며 마츠모토의 접속을 기다렸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화상이 연결됐어요. 도쿄의 마츠모토 켄지 국장이 모니터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고 미세하게 눈살을 찌푸렸어요. 심야였습니다. 러시아 시간으로 새벽 4시, 도쿄는 새벽 5시예요. 그런데 마츠모토의 뒤편은 완벽하게 정돈된 집무실이었습니다. 넥타이 매듭에 주름 하나 없었어요. 조명 각도까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이 화상 회의를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앉아 있었다는 듯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게 고마웠어요.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주는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마츠모토가 화면 너머에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티아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어요. 17년 전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관 리셉션에서 처음 만났을 때도 저런 미소였어요. 따뜻하고 정중한 전형적인 일본 외교관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켄지, 항만 서버 전면 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과 100억 엔 규모의 긴급 브리지론이 필요합니다. 48시간 안에 움직이지 못하면 극동 전체가 멈춰요. 마츠모토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17년 지기 친구의 부탁입니다. 100억 엔 정도야. 내일 아침 도쿄 시간으로 업무가 시작되는 즉시 송금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벙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알렉세이 차관이 두 눈을 질끈 감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보리스 국장도 굳어있던 어깨에서 힘을 풀었어요. 저 역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바위가 조금 들린 것 같았습니다. 될 것 같았어요. 마츠모토라면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츠모토의 입이 다시 열렸어요. 여전히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긴급 집행하려면 도쿄 쪽에서도 국회와 재무성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전제 조건을 하나 마련해 왔습니다. 전제 조건. 그 단어가 귀에 꽂히는 순간 방금 전까지 풀렸던 어깨가 다시 돌처럼 굳었어요. 마츠모토가 화면 아래쪽에 무언가를 클릭했습니다. 화상회의 공유 화면에 문서 하나가 올라왔어요. 저는 그 문서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눈을 의심했어요. 쿠릴 열도 사계 선밑 부속 12도 영구 양도에 관한 각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 양도. 일시적 관리 위임도 아니고 조건부 공동 개발도 아니에요. 영구 양도입니다. 러시아 영토를 통째로 떼어서 일본에 넘기라는 겁니다. 100억 엔의 대가로요. 제가 17년간 친구라고 불러온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벙커가 폭발했습니다. 보리스 국장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서며 모니터를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지금 뭘 하자는 겁니까? 약점 잡고 영토를 강탈하겠다는 겁니까? 하이에나 같은 짓거리를 외교라고 부르는 겁니까? 보리스의 목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의 외교관이 외국 고위 관료에게 하이에나라는 단어를 내뱉은 거예요. 그만큼 충격이었다는 뜻입니다. 마츠모토는 보리스의 고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미소가 그대로였습니다. 준비된 미소라는 걸 그때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알렉세이가 보리스의 팔을 잡아 끌어내렸어요. 거의 팔을 꺾다시피 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보리스 미하일로비치. 현실을 보란 말입니다. 알렉세이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이 돈을 못 받으면 영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자체가 소멸해요. 48시간 뒤에는 양도할 영토조차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리스가 이를 악물고 알렉세이를 노려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불꽃이 튀었어요. 하지만 알렉세이의 말에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보리스가 주먹을 떨며 다시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츠모토의 미소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17년간 봐온 미소였습니다. 리셉션에서, 만찬에서, UN 회의장 복도에서 언제나 정중했고 언제나 따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같은 미소가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를 이제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저는 마츠모토에게 말했습니다. 켄지, 이건 러시아 국내 여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국내 설득이 필요해요. 호소였습니다. 22년 경력의 외교관이 상대방에게 시간을 구걸하는 꼴이었어요. 1998년 도쿄 대사관 문 앞에서 밤새 서 있던 기억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또 구걸이었어요. 22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마츠모토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화면 바깥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샴페인 병이었어요. 진한 금색 라벨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라벨에 적힌 빈티지 연도가 눈에 박혔어요. 1998년. 러시아가 처음으로 국가 부도를 선언했던 해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은 우리의 가장 치욕스러운 해를 라벨에 새긴 샴페인을 미리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마츠모토가 샴페인 병을 카메라 앞에 천천히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도쿄의 시간은 비쌉니다. 타티아나. 마감은 오늘 자정이에요.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마츠모토가 보여준 것이 샴페인 병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조롱하는 트로피였어요. 1998년에 우리가 바닥에 엎드렸던 기억을 26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꺼내서 얼굴에 문지른 겁니다. 보리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알렉세이가 보리스의 어깨를 눌러 앉혔어요. 벙커 안의 공기가 짓눌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마츠모토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니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자정이 지나면 이 제안은 소멸합니다. 1시간의 유예도 없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화상을 종료해 버렸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벙커 안에 뚜 하는 통화 종료음만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사이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암흑의 블라디보스토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모멸감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보리스가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런 인간을 17년간 친구라고 불렀단 말입니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보리스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알렉세이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져도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자정까지 서명을 하든 다른 방법을 찾든 결정해야 합니다. 알렉세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을 부릴 여유가 없었어요. 300만 명이 얼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998년의 기억이 다시 밀려왔어요. 도쿄 대사관 문 앞에 차가운 복도, 일본 외무성 관료가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 그때 저에게 차를 내어준 사람이 마츠모토의 전임자 후지와라 국장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나라의 같은 자리에 앉은 인간이 우리의 가장 치욕스러운 해를 새긴 샴페인 병을 카메라 앞에 들이대고 있었어요. 따뜻한 차와 차가운 샴페인. 26년 사이에 바뀐 건 그들의 본심이 아니라 제 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20시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쿠릴 열도 사계섬과 부속 12도의 영구 양도. 그 각서에 도장을 찍으면 300만 명은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영원히 잃어요.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제 이름 석자와 함께요. 도장을 찍지 않으면 48시간 뒤 국가 부도, 300만 명의 동사, 어느 쪽을 택해도 파멸이었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벙커의 사이렌이 끊임없이 울렸고 붉은 경보등이 제 손등 위에서 깜빡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비웃는 저 샴페인이 터지기 전에 자정까지 답을 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벙커 안의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에서는 새벽인지 낮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정까지 18시간이 남았어요. 쿠릴 각서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어요. 보리스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선 채 입을 다물고 있었고 알렉세이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각서의 첫 페이지를 내려다봤어요. 쿠릴 열도 사계선 및 부속 12도 영구 양도. 서명란에 제 이름이 적혀야 할 빈칸이 보였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300만 명이요. 300만 명의 난방이 끊겨 있어요. 아이들이 얼어 죽고 있다는 주지사의 절규가 귓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국가의 자존심과 300만 명의 목숨. 어느 쪽이 무거운지는 외교관이 아니라도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벙커의 철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호원 2명 사이로 거구의 남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중국 외교부 유라시아 특사 장의핑이었어요. 코트에 눈발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까지 직접 날아온 겁니다. 장웨이핑이 벙커 안을 둘러보더니 호탕하게 웃었어요. 이 상황에 웃을 수 있는 인간이라니 배짱이 대단하든가 신경이 없든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장웨이핑이 코트를 벗으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일본이 100억 엔을 미끼로 영토를 먹으려 한다는 소문이 베이징까지 들렸습니다. 러시아의 오랜 이웃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왔어요. 보리스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장웨이핑을 훑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달랐어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장웨이핑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숫자에만 반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숫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보이면 즉각 움직이는 체질이었습니다. 장웨이핑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일본이 100억을 제시했다면 중국은 200억 엔을 당장 꽂아드리겠습니다. 영토를 지키십시오. 쿠릴 열도는 러시아 땅입니다. 200억. 일본이 내민 금액의 2배였어요. 알렉세이가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빨랐어요. 재무부 차관다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잠시 숨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일본의 목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긴 겁니다. 영토를 내줄 필요 없이 2배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이보다 나은 선택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렉세이가 서류 첫 페이지를 넘기며 환호에 가까운 목소리를 냈어요. 200억엔 긴급 집행, 항만 인프라 복구 장비 즉각 투입, 에너지망 백업 시스템 이중화. 이건 됩니다. 이걸로 48시간을 넘길 수 있어요. 그때 보리스가 움직였습니다. 벽에서 등을 떼고 천천히 걸어와 알렉세이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첫 페이지, 둘째 페이지. 보리스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셋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보리스의 안색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핏기가 빠지는 게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 직전의 얼굴이었어요. 보리스가 알렉세이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셋째 페이지 하단, 각주보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여기를 읽으십시오. 보리스의 목소리가 벙커를 잘랐습니다. 알렉세이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저도 옆에서 그 글씨를 봤습니다. 돋보기 없이는 읽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였어요. 자루비노 항구 99, 연 독점조차 미창만 인프라 소유권 전면 이전.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자루비노 항구는 러시아 극동의 태평양 진출 관문입니다.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극동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거점이에요. 그걸 99년간 독점조차 하겠다는 겁니다. 99년이면 사실상 영구 양도와 다름없어요. 일본이 쿠릴 열도를 요구했다면 중국은 태평양의 문을 통째로 삼키겠다는 거였습니다. 보리스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어요. 종이가 퍼지며 장웨이핑의 앞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부채 함정이군요. 1대1로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랑 똑같은 짓거리를 러시아에 들이밀 배짱입니까? 보리스의 목소리가 낮고 위험했습니다. 장웨이핑의 호탕한 미소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노련한 외교관이었으니까요. 알렉세이가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뒷장을 넘겼어요. 넘길수록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에너지망 관리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전, 현지 고용 인력의 중국 법인 귀속, 조차 기간 중 러시아, 해군의 자루비노 입항 사전 허가제, 한 줄 한 줄이 목줄이었어요. 알렉세이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환호하던 목소리가 어디로 갔는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어요. 저는 벙커 안을 둘러봤습니다. 쿠릴 각서 옆에 중국의 가계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왼쪽은 일본, 오른쪽은 중국. 하나를 택하면 영토를 잃고 다른 하나를 택하면 바다를 잃습니다. 어느 쪽이든 러시아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회의실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이렌도 어느 순간 멈췄어요.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벙커 철문 바깥에서 경호원과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스가 고개를 돌렸어요. 알렉세이도 일어섰습니다. 철문이 느리게 열렸어요. 검은색 정장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어요. 체격이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로 한국 대사관의 특명정권 공사 한재경이었습니다. 알렉세이가 한재경을 보자마자 인상을 구겼어요. 지금 이 벙커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현찰 한 푼 가져올 수 없는 변방 국가의 공사가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나가 주십시오. 노골적인 면박이었습니다. 알렉세이의 세계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수백억을 꺼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숫자에만 반응하는 인간에게 숫자가 없는 상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한재경 공사는 알렉세이의 말에 눈 하나 감지 않았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변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걸어왔습니다. 테이블 앞까지 와서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두꺼운 문서 하나를 꺼내 쿠릴 각서와 중국 가계약서 사이에 정확히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문서의 첫 페이지를 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자 보안망 기반 극동 인프라 전면 스마트화 개조안. 영토 양도 조항이 없었습니다. 항구조차 조항도 없었어요. 정치적 조건이라고 할 만한 것이 단 한 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기술 사양서, 공정 일정표, 인력 투입 계획, 전부 구체적인 숫자와 도면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조건은 없고 계획만 있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재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공사님, 지금 극동에서는 물류가 멈춰서 사람들이 얼어 죽고 있습니다. 당장 며칠 안에 복구가 시작되어야 해요. 그런데 돈도 없이, 어떤 반대급부도 없이, 도대체 무슨 수로 이걸 해내겠다는 겁니까?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일본은 영토를 원했고, 중국은 항구를 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재경 공사가 저를 바라봤어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긴장도, 비장함도 없었어요. 평온했습니다. 무심한 게 아니라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듯한 평온이었어요. 한재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약점을 사러 온 장사꾼이 아닙니다. 미국과 일본이 서버에 심어둔 백도어를 완전히 뜯어내고 3개월 안에 한국 독자 기술로 100년짜리 뼈대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벙커가 조용해졌어요. 알렉세이의 비아냥이 사라졌습니다. 보리스의 경계심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재경의 눈을 봤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협박도 아니었고 회유도 아니었습니다. 저런 눈을 가진 외교관을 본 적이 없었어요. 조건도 없고 영토도 원하지 않는다니. 자본의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제안이었습니다. 미친 짓이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저 사람의 등 뒤에 있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벙커 안에 시계가 째깍거렸습니다. 자정까지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3개의 서류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영토를 요구하는 일본, 바다를 삼키려는 중국, 그리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한국.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짧은 휴회가 선언됐습니다. 한재경 공사의 제안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실상은 아무도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숨을 고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보리스는 복도로 나가 담배를 물었고 알렉세이는 재무부에 전화를 걸어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장웨이핑은 벌써 벙커를 떠났습니다. 거절당한 것도 아닌데 분위기가 자기 쪽으로 기울지 않는다는 걸 감지한 모양이었어요. 노련한 외교관답게 퇴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벙커 한쪽 의자에 앉아 한재경의 서류를 다시 넘기고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기술 사양과 공정 일정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지만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는 제안이라는 게 아직도 납득이 되지 않았거든요. 세상 어디에 남의 나라 인프라를 공짜로 갈아엎어 주겠다는 나라가 있습니까? 반드시 숨겨진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영토 요구처럼 노골적이지 않을 뿐 뒷면에 뭔가 적혀 있을 거라고요.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벙커 입구에 노인 한 명이 서 있었어요. 회색 코트에 주름진 얼굴, 머리카락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겐나디 페트로비치 추이코프. 전 비밀 정보국 대좌였어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크렘린궁 지하 문서고의 출입 권한은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늙고 차가운 정보통이었습니다. 겐나디가 저를 말없이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타티아나 이바노브나, 나를 따라오시오.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겐나디가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어요. 비상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 4층을 지나 5층까지.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습기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 5층 기밀 문서고의 철문 앞에서 겐나디가 멈췄어요. 열쇠가 아니라 생체 인식이었습니다. 손바닥을 대자 잠금이 풀렸어요. 문이 열리자 곰팡내가 쏟아졌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어요. 좁고 긴 통로 양쪽에 철제 선반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노란 종이 봉투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축적된 국가 기밀의 무덤이었어요. 겐나디가 선반 사이를 거침없이 걸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다는 듯이요. 3번째 통로의 중간쯤에서 멈추더니 선반 상단에서 붉은색 극비 도장이 찍힌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겉면에 1998년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또 1998년이었어요. 오늘 이 숫자가 저를 몇 번이나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겟나디가 봉투를 먼지 묻은 책상 위에 던졌어요. 펴보시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1998년 러시아 연방 제1차 모라토리엄 당시 외국 기업 동향 보고서. 정보국이 작성한 문서였어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업 이름들이 국가별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각 기업 옆에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약금 미지급 철수, 야간 도주, 현지 직원 해고 후 본국 귀환, 계약 파기 통보 없이 사라짐. 줄줄이 같은 내용이었어요. 미국 기업 9곳, 전원 철수. 독일 기업 5곳, 전원 철수. 일본 기업 12곳, 전원 철수. 위약금을 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밤사이에 짐을 싸서 도망친 거예요. 러시아가 부도를 내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같은 패턴이 반복됐어요. 도주, 도주, 도주. 그런데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맨 마지막에 한 페이지가 더 있었어요. 국가명에 대한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상태란을 봤어요. 전원 잔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전원 잔류. 추가 자금 투입 및 공장 가동 유지 결의. 그 아래에 회의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기업이사회가 1998년 9월에 작성한 문서였어요. 러시아 부도 선언 직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전부 도망친 바로 그 시점에 한국 기업들은 이사회를 열고 추가 자금 투입을 결의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결의서 하단에 찍힌 도장들은 선명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실명이었어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돈을 더 넣겠다고 이름을 걸고 도장을 찍은 겁니다. 겟나디가 팔짱을 낀 채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22년 동안 극동 외교를 총괄하면서 이 문서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찾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세계에서 뒷줄에 서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돈도 없고 군사력도 미미하고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도 작은 나라. 저는 그렇게 치부해왔습니다. 22년 동안요. 겟나디가 등을 돌리며 말했어요. 직접 보고 오시오. 눈으로.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문서고를 나와 벙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전용기를 요청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야 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했어요. 22년간 종이 위의 숫자만 믿고 살아온 제가 처음으로 현장이라는 곳을 밟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4시간 뒤 전용기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착륙했어요. 트랩을 내려서는 순간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얼굴을 베었습니다. 코트 깃을 세우고 차에 올랐어요. 항만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일본과 유럽 자본이 투자했던 구역이 먼저 보였어요.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빛이 없었어요. 전력이 끊긴 채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문이 깨진 곳도 있었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에 서 있는 건물들은 공장이 아니라 무덤이었어요. 거대한 회색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라는 거요. 차가 한국 기업 단지 방향으로 꺾어졌습니다. 꺾어지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불빛이 보였거든요. 눈보라 사이로 건물들의 창문에서 환하게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차 유리를 뚫고 들렸습니다. 전력이 끊긴 도시에서 그 구역만 별도의 세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내를 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소리를 따라가면 됐으니까요. 비상 발전기의 웅웅거리는 소리,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사람들이 러시아어와 어설픈 한국어를 섞어 고함치는 소리. 살아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죽지 않았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열기가 밀려왔어요. 영하 30도의 바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스마트 시스템의 모니터에 초록색 정상 가동 표시가 빼곡하게 켜져 있었어요. 가동률 98%, 블랙아웃 상태에서 98%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22년간 다뤄온 어떤 보고서에도 없던 숫자였어요.
작업장 안쪽에서 한 남자가 용접 기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얼굴에 그을음이 묻어 있었어요. 왼손에 시선이 갔습니다. 약지와 소지 사이에 흉터가 있었어요. 손가락 하나가 짧았습니다. 옛날에 뭔가에 잘린 흔적이었어요. 박동혁 과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파견된 현장 기술 책임자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름만 알고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박동혁 과장이 저를 알아보고 용접기를 내려놓았어요. 어설픈 러시아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발음이 거칠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러시아어가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 흉터가 신경 쓰였어요. 무슨 사고였냐고 물었습니다. 박동혁이 머쓱한 듯 왼손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20년 전쯤이었습니다. 이 공장에서 러시아 노동자 한 명이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었어요. 기계를 급정지시키다가 제 손가락이 말려 들어갔습니다. 남의 나라 노동자를 구하려다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20년 전에요. 바로 그때 공장 입구 쪽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오는 발소리와 함께요. 헬멧을 쓴 여자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류드밀라 세르게예브나, 이 공장의 부공장장이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류드밀라가 제 앞에 서더니 숨을 몰아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국장님, 25년 전 제 딸이 폐렴에 걸렸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이 도시의 공공병원은 약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여기 이 박동혁 과장이 자기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러시아 노동자의 딸을 위해서요. 제 딸은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류드밀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눈은 똑바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이 모스크바에서 일본의 돈을 세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여기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잘리고 적금을 털리면서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극동 외교를 총괄하면서 저는 도쿄의 세련된 회의실과 모스크바의 고급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소를 외교라고 믿었어요. 그 미소 뒤에 1998년 빈티지 샴페인이 숨겨져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회의실 대신 영하 30도의 공장에서 악수 대신 용접기를 들고 25년을 버텼어요. 손가락이 잘려도 적금이 바닥나도 나라가 부도를 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공장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위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제 정작 무릎이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22년이었어요. 22년 동안 저는 쓰레기를 보석이라 불렀고 보석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제가 경멸했던 나라, 현찰 한 푼 없다고 면전에서 쫓아내려 했던 나라가 러시아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유일하게 등을 지켜주고 있었어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었어요. 외교관이 외국 공장 바닥에서 오열하는 꼴이라니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22년치 오만함이 한꺼번에 부서지는 소리가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모스크바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창밖으로 시베리아의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바닥에서 일어선 뒤 류드밀라에게도 박동혁 과장에게도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감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건지. 22년간 쌓아온 외교관으로서의 언어가 전부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 가지 일만 했습니다. 겟나디가 보여준 1998년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하기 직전 한재경 공사의 수행원이 제게 건넨 문서였어요. 한재경 본인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행원이 조용히 다가와 혹시 필요하실 수 있어서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봉투 안에는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 결의에 서명한 국가별 대표 명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1급 기밀이었어요. 한국 정보기관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서의 진위를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세부 사항이 정확했습니다. 명단 첫 줄을 봤어요. 서명 1호 마츠모토 켄지 일본 외무성 유라시아 국장.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재 결의 서명 1호라는 건 단순히 동참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죽이겠다고 손을 든 겁니다. 그리고 같은 입으로 저에게 전화를 받으며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17년 지기 친구의 얼굴을 하고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 자신에 대한 역겨움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미소를 22년 동안 믿어왔으니까요. 전용기가 모스크바에 착륙했을 때 시계는 저녁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츠모토가 통보한 자정까지 3시간이 남았어요. 공항에서 벙커까지 차로 40분. 남은 시간은 2시간 20분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거울을 봤어요. 아침에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바닥에서 오열하던 여자와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눈 안에서 타고 있었어요. 벙커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안에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보리스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알렉세이가 시계를 두드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재경 공사는 벙커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아까와 같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3개의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일본의 쿠릴 각서, 중국의 자루비노 가계약서, 한국의 인프라 개조안. 알렉세이가 의자에서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정까지 2시간입니다. 타티아나 이바노브나. 블라디보스토크 시찰은 끝났습니까? 현장 구경을 다녀온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48시간 시한은 그대로이고 당장 현금을 넣어줄 수 있는 곳은 도쿄뿐입니다. 사인을 하십시오. 알렉세이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어요. 재무부 차관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숫자의 세계에서는 감정이 답이 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알렉세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가져온 그 문서를요. 알렉세이의 얼굴 정면을 향해 던졌습니다. 종이가 알렉세이의 가슴에 부딪히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알렉세이가 멈칫했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22년간 저는 언제나 절제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읽으십시오. 제 목소리가 벙커 안에 울렸습니다. 알렉세이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첫 줄을 읽는 순간 알렉세이의 눈동자가 멈췄습니다. 보리스가 알렉세이의 어깨 너머로 문서를 들여다봤어요. 서방의 대러시아 금융제재 결의 서명자 명단. 서명 1호. 마츠모토 켄지. 보리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에 핏줄이 밧줄처럼 튀어나왔어요. 보리스가 문서를 낚아채 허공에 쳐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 자가한 짓을요. 한 손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자인 척 손을 내밀고 다른 손으로는 서방의 제재 칼에 가장 먼저 서명을 했습니다. 사무라이 흉내를 내는 양키 앞잡이들에게 러시아의 땅을 한 뼘이라도 내줄 수 있겠습니까? 보리스의 고함에 벙커 벽이 울렸어요. 27년차 외교관의 체면 따위는 이미 증발한 뒤였습니다. 보리스가 테이블로 다가가더니 주먹으로 일본의 쿠릴 각서를 내리쳤어요. 종이가 찢어질 뻔했습니다. 알렉세이가 안경을 벗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명 1호라는 사실이 알렉세이의 논리를 산산조각 낸 겁니다. 일본이 구원자가 아니라 사형 집행인이었다는 걸 숫자의 인간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알렉세이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중 플레이였단 말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칼에 먼저 서명을 해놓고 시체의 돈을 빌려주겠다고 온 겁니까? 저는 벙커 정면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스크린 옆 단말기에 꽂았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데이터였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떠올랐어요. 한국 기업 극동 현지 이탈률 25년간 0%, 블랙아웃 사태 속 비상 발전 가동률 98%. 벙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를 읽는 시간이었어요. 알렉세이가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안경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2번 읽고 3번 읽더니 손에서 안경이 미끄러져 테이블 위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알렉세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5년간 이탈률 0%라니 자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부도가 나면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면 떠나는 게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도 한복판에서 추가 투자를 했어요. 자본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으로 기계를 돌렸단 말입니까? 알렉세이의 백기 선언이었습니다. 숫자의 인간이 숫자밖에 위대함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바로 그때
벙커 안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급 양복을 입은 거구의 남자가 시가를 물고 회의실 정중앙으로 나섰습니다. 빅토르 아나톨리에비치 볼코프, 크렘린 국가안보회의 수석 비서실장이었어요. 이 나라의 2인자, 마코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레닌그라드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한 사람이에요. 벙커 안의 모든 사람이 자세를 고쳤습니다. 보리스의 고함도, 알렉세이의 한탄도 즉각 멈췄어요. 빅토르가 서면 공기가 바뀝니다. 빅토르가 시가 연기를 천천히 내뿜으며 스크린의 숫자를 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으로 시가를 입에서 뗐습니다. 타티아나, 이름만 불렀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등을 곧게 세웠어요. 빅토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파리떼와 제사를 내어줘 가며 등을 지켜준 호랑이가 있다. 둘 중 누구에게 내 등짝을 맡길 것이냐? 질문이 아니었어요. 시험이었습니다. 크렘린의 2인자가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고 온 것을 정말로 뼈에 새겼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보리스가, 알렉세이가, 한재경 공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공장 바닥에서 무릎을 꿇은 순간 이미 답은 나와 있었어요. 저는 빅토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러시아의 심장은 대한민국이 뛰게 합니다. 벙커가 정지한 것 같았어요. 사이렌도, 기계음도, 숨소리도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빅토르가 저를 내려다봤어요. 서늘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습니다. 빅토르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접혀있던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문서 하단에 붉은색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푸틴 대통령의 직인이었습니다. 극동 통제권 한국 전면 위임장. 빅토르가 그 문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 제 앞에 놓았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빅토르는 처음부터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위임장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펜을 들면 손끝이 흔들렸는데 지금은 바위처럼 단단했어요. 벙커 구석에 앉아있던 한재경 공사가 찻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환호도, 자축도, 승리의 미소도 없었어요. 이긴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장사꾼이 아니라는 거요. 자정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정확히 12시, 마츠모토가 통보한 데드라인이었어요. 저는 벙커의 대형 스크린 앞에 서서 도쿄와의 화상 연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빅토르는 벙커를 떠났어요.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는 듯이 시가 연기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보리스와 알렉세이가 양쪽에 서 있었고 한재경 공사는 벙커 뒤편에서 조용히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상이 연결됐습니다. 도쿄 외무성 5층 대회의실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마츠모토 켄지가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쪽에 외무성 관료 대여섯 명이 도열해 있었어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새벽에 벙커와 통화했을 때는 마츠모토 혼자였는데 지금은 완전한 전시 태세였어요. 승리를 확신한 자의 무대 세팅이었습니다. 마츠모토의 오른손에 샴페인 병이 들려 있었어요. 1998년 빈티지. 새벽에 카메라 앞에 들어 보이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코르크를 아직 따지 않은 채 손가락으로 금색 라벨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자정까지 사인이 올 거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300만 명이 얼어 죽는 걸 두고 볼 수 있는 나라는 없으니까요. 마츠모토가 입을 열었어요. 타티아나, 시간은 정확합니다. 서명 각서를 보내주시지요. 미소가 완벽했습니다. 20년간 봐온 그 미소였어요. 하지만 이제 저 미소의 뒷면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재 결의 서명 1호. 우리를 죽이는 칼에 가장 먼저 도장을 찍고 시체의 돈을 빌려주러 온 하이에나의 미소였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켄지, 내 등 뒤에 화면이나 봐라. 존칭을 뺐어요. 22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마츠모토의 미소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제 말투의 변화를 감지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유가 남아 있었어요. 고개를 돌려 뒤편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기습 편성된 특별 방송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크렘린궁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전 세계 동시 생중계였습니다. 푸틴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어였지만 화면 하단에 영어, 일본어, 한국어 자막이 동시에 흘렀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쿠릴 열도에 관한 일체의 협상을 전면 폐기한다. 마츠모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푸틴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토임을 공식 천명한다. 도쿄 외무성 대회의실이 폭발했어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관료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마츠모토의 손에서 샴페인 병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혔어요. 박살이 났습니다. 1998년 빈티지 샴페인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거품을 내며 퍼져나갔어요. 우리의 치욕을 조롱하려고 준비해둔 트로피가 자기 발밑에서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마츠모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22년간 봐온 완벽한 미소가 완전히 벗겨진 얼굴이었습니다. 그 아래 숨어있던 것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추악한 맨얼굴이었어요. 마츠모토가 화면을 향해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저는 화상을 끊어버렸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벙커 안에서 보리스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알렉세이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난 줄 알았어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30분 뒤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어요. 항만 통제실의 서버에 비정상적인 과부하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전환시켰어요. 현장 엔지니어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어요. 외부에서 악성 코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서버 온도가 급속히 상승 중이에요. 이대로 가면 20분 안에 메인보드가 전소됩니다. 마츠모토였어요. 분노로 눈이 뒤집힌 그 인간이 일본이 설계 단계에서 블라디보스토크 항만 서버에 심어둔 악성 자폭 코드를 원격으로 실행시킨 겁니다. 킬 스위치에 이어 두 번째 뒤통수였어요. 협상이 깨지면 인프라 자체를 불태워 버리겠다는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벙커 안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알렉세이가 벌떡 일어서며 외쳤습니다. 서버가 타면 지금까지 복구한 것까지 전부 날아갑니다. 항만 전체가 영구 마비됩니다. 스크린 속 현장 엔지니어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서버 온도 90도 돌파. 100도에 도달하면 기판이 녹기 시작합니다. 남은 시간이 15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또다시 속수무책인 건가? 또다시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건가? 바로 그때 블라디보스토크 현장 화면이 흔들렸어요. 카메라 앵글 바깥에서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통제실 철문이 바깥에서 강제로 뜯겨나갔어요.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철문 너머로 박동혁 과장이 뛰어들어왔어요. 뒤를 이어 한국정예 기술팀 대여섯 명이 장비를 메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재경 공사가 모스크바에서 판을 뒤집는 동안 현장에서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동혁 과장이 서버렉 앞에 섰어요. 온도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기판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타는 냄새가 카메라 너머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과장이 벽에 걸려있던 비상용 소방 도끼를 잡았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감염된 일본산 메인보드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판이 산산조각 났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린 거예요. 악성 코드의 유입 경로 자체를 도끼로 잘라낸 겁니다. 서버 온도 상승이 멈췄어요. 벙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보리스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한국인은 미친 거요. 아니면 천재요? 둘 다였어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코드로 막을 수 없는 공격을 도끼로 막았어요. 무식하고도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박동혁 과장팀이 곧바로 움직였어요. 파괴된 일본산 서버를 넥에서 뽑아냈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에서 공수해온 독자 보안 서버를 밀어 넣었어요. 케이블을 연결하고 물리적 망분리를 감행했습니다. 일본의 흔적을 완전히 잘라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코드 제작성이 시작됐습니다. 12시간이었어요. 12시간 동안 박동혁 과장과 기술팀이 통제실 바닥에 주저앉아 코드를 써 내려갔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중간에 박 과장의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소매로 대충 닦고 다시 화면을 봤어요. 아무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눈보라가 건물을 때리는 소리 사이로
키보드 소리만 12시간을 채웠습니다. 통제실 밖에서는 류드밀라가 이끄는 현지 노동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건물을 지키고 있었어요. 심한 명이었습니다. 영하 30도의 바깥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서로의 등을 맞대며 밤을 새웠어요.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 땀 흘리고 피 흘려온 한국 사람들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수평선 위로 연한 붉은 빛이 번졌어요. 통제실 안에서 모니터 화면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초록색 정상 가동 표시가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항만 크레인 시스템, 물류 배분 그리드, 에너지 통제망. 하나, 둘, 셋. 화면 전체가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스마트 운영 체계. 정상 가동. 완벽한 재부팅이었어요. 일본의 흔적은 남김없이 소각됐고 극동의 동맥은 한국의 기술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동혁 과장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에 기름때와 코피 자국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12시간 동안 한 번도 감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박 과장이 통제실 창문 너머를 바라봤어요. 바깥에서 바리케이드를 지키던 류드밀라와 노동자들이 보였습니다. 박 과장이 기름 묻은 손을 들어 올려 엄지를 세웠어요. 됐다는 신호였습니다. 함성이 터졌어요. 10만 명의 환호가 영하 30도의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류드밀라가 헬멧을 벗어 허공에 던졌어요. 노동자들이 서로 껴안고 뛰었습니다. 모닥불 위로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 환호 소리가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벙커에서 화면을 지켜보던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일본이 남긴 마지막 독까지 완전히 도려냈어요. 도끼와 키보드로, 피와 땀으로요. 극동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피로요. 블라디보스토크의 재부팅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직후 도쿄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 내각 총리 다카이치 소이치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전 세계 주요 통신사의 카메라가 총리 관저 기자회견장에 모여들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에는 분노와 비장함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스크린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분노는 진짜였지만 비장함은 연기였어요.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정치인이 외교 사건을 정치쇼로 전환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다카이치가 단상에 서서 입을 열었어요. 러시아의 일방적인 협상 파기는 국제법 위반이며 일본의 주권에 대한 도발입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대러시아 핵심 반도체 및 전자 부품의 100%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발동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100% 금수. 부분 제재가 아니라 완전한 차단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극동 인프라가 한국 시스템으로 막 재부팅된 직후에 그 시스템을 돌리는데 필요한 반도체 부품의 공급선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였어요. 벙커에서 이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알렉세이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반도체 재고가 3개월치밖에 없습니다. 부품이 고갈되면 새로 올린 서버도 전부 멈춰요.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알렉세이의 공포는 이해했어요. 숫자의 인간에게 공급선 차단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니까요. 보리스도 팔짱을 낀 채 인상을 구겼습니다. 저는 홍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12시간 전이었다면 찻잔을 놓쳤겠지만 블라디보스토크를 다녀온 뒤로는 달라졌어요. 저 사람들이 도끼로 메인보드를 찍고 12시간 동안 코피를 흘려가며 서버를 살려낸 걸 봤습니다. 반도체 금수 따위로 무너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박동혁 과장팀이 며칠 밤을 꼬박 세워 항만 시스템 전체의 설계도를 오픈소서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특정 기업의 독점 부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설계 자체를 공개 규격으로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현지 공장과 한국 본사를 연결해 대체 부품 100%, 현지 국산화 조달을 48시간 만에 성공시켰어요. 알렉세이가 보고서를 읽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번에는 안경을 떨어뜨린 게 아니라 스스로 벗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체질입니까?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일본의 금수 조치가 48시간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의 계산이 빗나갔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로 돌아왔어요. 다카이치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호들갑을 떤 덕분에
서방 언론들이 이번 사태의 내막을 본격적으로 파기 시작한 겁니다. CNN이 먼저 움직였어요. 러시아 극동 인프라 위기, 그 이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특집 보도가 편성됐습니다. BBC가 뒤를 이었어요. 서방 기자들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갔습니다. 현장을 취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자들이 파헤친 것은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역사였어요. 1998년 러시아 첫 번째 부도 당시 일본 기업들이 밤사이 철수한 기록이 발굴됐습니다. 위약금 한 푼 없이 도망친 사진까지 나왔어요. 일본 기술진이 새벽에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는 모습이 당시 현지 신문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 옆에 나란히 놓인 것은 같은 시기 한국 기업 오만석 사장과 박동혁 과장이 눈밭에서 현지 노동자들에게 무료 급식을 나누는 사진이었어요. 작업복 차림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CNN 특파원이 블라디보스토크 현장에서 리포트를 했습니다. 박동혁 과장의 잘린 손가락 흉터가 클로즈업 됐어요. 류드밀라가 카메라 앞에서 25년 전 딸의 병원비를 대신 낸 한국인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BBC는 도쿄와 블라디보스토크를 교차 편집했어요. 한쪽 화면에는 1998년에 도망치는 일본 기업의 사진, 다른 쪽에는 영하 30도에서 용접기를 돌리는 한국 기술자의 영상, 대비가 잔혹할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여론이 뒤집혔어요. 일본이 피해자라는 다카이치의 주장이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인터넷에서 1998년 빈티지 샴페인 사진이 퍼져나갔어요. 마츠모토가 러시아의 부도를 조롱하기 위해 준비했던 그 샴페인이 이제 일본 외교의 추악함을 상징하는 밈이 된 겁니다. 마츠모토 켄지는 외무성에서 영구 제명됐어요. 다카이치 총리에게 불려가 면전에서 뺨을 맞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마츠모토가 짐을 싸서 외무성을 떠나는 모습이 일본 주간지에 실렸어요. 고개를 숙인 채 골판지 상자를 안고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한 중국의 장웨이핑 특사는 더 빨랐어요. 마츠모토의 제명 소식이 전해지기도 전에 장웨이핑은 모스크바의 숙소를 아무도 모르게 빠져나갔습니다. 자루비노 가계약서를 회수해 갔는지 아니면 그냥 두고 도망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중국식 처세였습니다. 판이 기울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 호탕한 웃음 뒤에 숨어있던 진짜 얼굴이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뒤 크렘린궁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연합경제특사단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5나라의 특사가 한꺼번에 모스크바로 날아온 겁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무라트 아흐메토프 중앙아시아 연합경제특사였어요. 작은 체구에 날카로운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사람 특유의 경계심이 온몸에 배어 있었어요. 무라트 특사가 크렘린궁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양복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항공권이었어요. 도쿄행 편도 티켓이었습니다. 무라트가 그 티켓을 양손으로 잡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종이 조각이 회의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무라트가 입을 열었어요. 일본의 얄팍한 기술 종속과 협박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우리 5나라는 수십 년간 일본 인프라에 묶여 있었어요. 부품 하나를 바꾸려 해도 도쿄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해주지 않으면서 유지 보수 비용만 해마다 올렸어요. 그런데 한국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보여준 것을 봤습니다. 48시간 만에 설계를 오픈소스화하고 부품을 현지 국산화했어요. 이건 기술을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기술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기다려온 게 바로 이거였어요. 한재경 공사가 회의실 한쪽에서 조용히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라트 특사가 고개를 돌려 한재경을 바라봤어요. 한 공사님,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재경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테이블 위에 다자간 연합 조약서를 펼쳤습니다. 중앙아시아 5나라가 기존 일본과의 인프라 가계약을 전면 파기하고 국가 통신망과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한국형 표준으로 도입하는 조약이었어요. 특사 5명이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스칠 때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아시아 인프라 독점 구조가 한 줄씩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회의실 구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떠든 덕분에 한국의 25년이 세상에 알려졌어요. 일본이 스스로 불을 질렀고 그 불빛에 한국의 진짜 얼굴이 드러난 겁니다.
자본으로 목줄을 쥐려던 시대가 끝나고 있었어요. 아시아의 질서가 거대한 도미노처럼 한국을 향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서명이 끝난 조약서 위로 크렘린궁의 샹들리에 불빛이 내려앉았어요. 그 빛 아래에서 한재경 공사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환호도 자축도 없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요. 4월 4일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반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연한 분홍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벚꽃이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분홍색 안개에 잠긴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4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영하 30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도끼로 메인보드를 내리찍던 그 겨울과는 다른 세계였어요. 공기가 부드러웠습니다. 꽃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트랩을 내려서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4년 전 이 나라를 변방이라 불렀던 사람이 오늘 이 나라의 수도에 대사로 부임하러 온 겁니다. 타티아나 이바노브나 레베데바, 주한 러시아 연방 대사. 제 새 직함이었어요. 22년간 극동 외교를 총괄하며 일본의 미소를 외교라고 믿었던 사람이 러시아 역사상 가장 열렬한 친한파 대사가 되어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인사 발령이 났을 때 모스크바 외교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혐한파의 대명사였던 레베데바가 주한 대사라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요? 22년간 잘못 끼운 첫 단추를 전부 뜯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취임식은 서울 중심부의 대형 컨벤션홀에서 열렸어요. 입구에서부터 벚꽃가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4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에 눈발이 휘몰아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얼음이었고 지금은 꽃이었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다른 계절이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홀 안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 관료들, 외교단, 재계 인사들. 하지만 제 시선은 맨 앞줄로 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한재경이었습니다. 4년 전 크렘린궁 벙커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 들어오던 그 사람이었어요. 직함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보로 승진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담담했어요. 한재경 옆에 앉은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박동혁이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왼손의 흉터는 그대로였어요. 20년 전 러시아 노동자를 구하려다 잘린 손가락 자리. 그 흉터 위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훈장이었어요. 러시아 연방이 수여하는 최고 산업 훈장이 가슴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끼로 메인보드를 찍고 12시간 동안 코피를 흘려가며 극동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사람에게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감사의 표시였어요.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준비한 원고가 양복 안주머니에 있었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통역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저는 통역사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요. 4년 동안 준비한 것이 있었거든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로요.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타티아나 이바노브나 레베데바입니다. 오늘부터 주한 러시아 연방 대사로 부임합니다. 홀이 술렁였어요. 러시아 대사가 통역 없이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4년 동안 매일 2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원어민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제 진심을 실었습니다. 4년 전, 저는 이 나라를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22년 동안 돈이 외교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강한 나라의 미소만이 약자를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장 비싼 미소를 파는 나라만 쫓아다녔습니다. 한재경이 맨 앞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영하 30도의 눈보라 속에서 미소 대신 용접기를 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고 적금을 털어 남의 나라 아이의 병원비를 대신 내는 사람들을요. 손가락이 잘려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박동혁을 바라봤어요. 박동혁이 훈장 위로 왼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을 거예요. 흉터를 가린 건지 만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대한민국은 러시아에게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무너진 유라시아를 피와 땀으로 다시 세운 설계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설계자들에게 러시아 연방의 가장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기립 박수가 터졌어요. 한재경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동혁이 따라 일어섰어요. 수백 명이 일어났습니다. 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단상 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4년 전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바닥에서 오열하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채워지는 소리였어요. 취임식이 끝나고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류드밀라였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열어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류드밀라의 딸이었어요. 25년 전 폐렴으로 죽어갈 뻔했던 박동혁 과장이 적금을 깨서 살린 그 아이.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된 젊은 여성이 사원증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원증에 적힌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삼성전자 본사, 최고 수석 입사. 25년 전 한국인의 적금으로 살아난 러시아 소녀가 한국의 심장부에서 새 삶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어요. 저녁 무렵 공식 일정 사이에 시간을 내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경호원에게 1시간만 자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박물관 3층 도자기관에 들어서자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고려청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1000년 가까이 된 도자기였어요. 전랑과 침략 속에서도 깨지지 않고 살아남은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유리 케이스 앞에 섰어요. 청자의 곡선이 부드러웠습니다. 유려하면서도 단단했어요. 화려하지 않은데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유리 위에 손끝을 대고 천천히 곡선을 따라갔습니다. 1000년을 버텨온 선이 손끝에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의 정체가 이 곡선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천 년간 숱한 침략을 받으면서도 부서지지 않은 단단함. 그러면서도 적을 미워하는 대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고요한 힘. 박동혁의 흉터에서도, 한재경의 담담한 눈빛에서도, 류드밀라의 딸이 건 사원증에서도 느꼈던 것이 바로 이 곡선이었어요.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울의 대사관 집무실에 혼자 앉았어요. 책상 위에 만년필과 가죽 표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4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공장 바닥에서 오열한 날부터 시작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고요한 집무실에 울렸어요. 22년간 쓰레기를 보석이라 불렀고 보석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그 오만함의 대가로 조국이 무너질 뻔했어요. 저를 구한 것은 미국의 달러도, 일본의 미소도, 중국의 호탕함도 아니었습니다. 영하 30도에서 손가락이 잘려가며 엔진을 돌린 사람들, 적금을 털어남의 나라 아이를 살린 사람들, 도끼 한 자루로 서버를 지켜낸 사람들이었어요. 유라시아의 진짜 봄은 대한민국이 가져왔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만년필을 내려놓았어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 위로 빛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의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4년 전 블라디보스토크의 암흑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어요. 저 빛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빛이었어요. 도끼와 용접기와 코피와 적금 통장으로 밝힌 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영원한 말동무, 감동을 더하다 였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